그 다음에 이제 제2부도 몇 가지 그 명제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관한 명제였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몇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도 그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저 경제자유지수라고 있는데요. 경제자유지수. 경제적으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자유지수의 카테고리가 여기 뭐 재산권, 뭐 법적 유효성 이렇게 쭉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얼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리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자유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산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해 보이는 겁니다. 경제자유도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높고 하위 10% 계층의 소득이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경제자유도가 높으면 경제성장이 높다. 한까지는 좋은데 그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위 10% 계층의 소득이 더 높다는 거죠. 하위 10% 계층. 그만큼 뭐야? 경제자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경제자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성장은 높아지지만 소득 불평등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하위 10% 계층의 소득이 더 높다. 우리 아까 뭘 들어봤습니까? 섬나라에 사는 세 사람과 1000명의 그 경우를 들어봤잖아요. 그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하위 10% 계층의 소득이 더 높다. 그 다음에 빈곤율이 더 낮고 더 빠르게 빈곤을 극복할 수가 있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시장 경제라는 이야기예요. 시장 경제.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정치적 안정, 식비 지출 비중, 난민 행렬.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 뭐가? 경제적 자유도가. 경제적 자유도는 말하고 뭐예요? 우리 시장 경제는 말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지수 상위 25개국을 보시면 다 어때요? 다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우리나라는 23등이네요. 대한민국은. 자, 그런데 하위 20%는 어때요? 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보세요. 180등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물론 요새 문화는 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국가 그걸 달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자본주의를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융위기. 그래서 이 봐라. 우리 시장 규제를 철폐한 신자유주의 때문에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를 더 주자는 거거든요. 자유를.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따라서 뭐예요?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강력히 개입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다. 금융위기는 자유를 많이 만끽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겼다. 라고 이분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죠. 금융위기는 뭐예요? 연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연준금리를 대폭 낮추었고, 세제 면에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앤 반면 부동산 실거주자 대출 이자는 공제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한 거죠. 양도소득세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입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지역 대투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본래 대출을 막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자를 높이든지 대출을 좀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장려했어요. 왜? 정치적 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더 낮춰줘라. 그것이 바로 공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평가기관의 도덕적 해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빌려주면 빌릴수록 좋거든요. 우리 저신용자에게도 신용을 더 높이도록 신용평가기관에다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신용평가기관의 그 신용평가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은행이 냅니다. 은행이. 그래서 은행한테 유리한, 은행이 원하는 신용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또 비슷한 예가 있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여론조사기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여론이 어떻게 보면 저런 조사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우리가 좀 가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따져보면 뭐예요?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기관한테 수수료를 받으니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도 신용평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신용평가기관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이했지 우리 시장의 경제적 자유를 더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시장 경제의 실패는 아니다는 거죠. 시장적인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라.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지 순수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자본주의, yes. 사회주의, no. 이런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싫어할까? 우리 지식인들 중에 자본주의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은 제가 참 그렇지만 저도 교수지만 저는 이제 경영대학 교수니까 뭐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사철이라고 있잖아요. 문사철. 언어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역사, 철학. 그분들은 아주 비판적입니다.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그 경영대학 교수는, 별로 교수 아니다 말이죠. 왜? 그냥 기업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돈이라도 좀 어떻게 받아먹는 놈이지, 진짜 교수는 자기들이다. 고관 선비, 학자, 그건 문사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저도 이번에 이걸 읽어보면서, 그런 면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책을 읽어보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자, 지식인의 다수가 반자본주의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경제 기적을 이룬 타이완보다 공산주의 중국에 열광하는 서구 지식인이 대다수입니다. 모든 부는 도둑질과 사기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감옥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도 팽배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도 이런 인식이 많다. 왜 그러냐? 우리 자본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밑으로부터의 경제라고 그랬죠. 그게 자연 발생제로 발생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시초는 뭐겠습니까?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물물교환.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시장경제. 나는 저것이 필요하고 너는 내 것이 필요하지. 서로 교환하자. 시장경제는 바로 뭐예요? 교환 아닙니까? 교환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가격이 들어갔다 뿐이지. 그러니까 자연 발생제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뭐예요? 이론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칼 막스, 엥겔.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들은 소위 말하는 먹물이잖아요. 먹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그건 별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누가 이론적으로 구원했다?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유토피아를 상정하고 이론적으로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야. 그런데 이런 현실과 비교해 보니 유토피아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은 대먹지 않았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인의 다수가 그래서 반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사회주의가 몰락했잖아요. 사회주의가 이제 몰락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또 다른 진정한 사회주의는 또 있을 거야.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차베스가 이제 사회주의를 실시하니까 그게 진짜다. 옛날 사회주의는
가짜고 지금 진짜 사회주의가 나타났구나 해서 또 열광하는 겁니다. 또 그런 차베스의 사회주의가 망하면 그럼 그것도 잘못됐지만 또 다른 사회주의가 있을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가 오는구나. 와야 된다. 그래서 또 사회주의가 말해요. 사회적 약자, 노동자, 환경, 소수자 이런 걸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이타주의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내 혼자 잘 살자. 그게 참 이기주의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저녁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주 이기주의자인 정류소 주인 때문에 그렇다. 정육점.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기를 뭐예요? 조달해 와가지고 팔잖아요.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거지만 결국 뭐예요? 사회 이익을 위하는 거다 이거죠. 그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뭐예요? 약자를 위하자, 노동자를 위하자, 소수자를 위하자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정책이 뭐예요? 약자를 더 괴롭히는 정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금융, 서민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자율을 낮춰주자. 그죠? 그렇게 주장하죠. 이자율을 낮춰주자.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이 오히려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자를 낮춰가지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참 말은 좋잖아요. 약자들에게 이자율을 낮춰주자.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 띄는 것뿐이 아는데 이자를 높여야지.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듣기는 좋잖아요. 참, 저 사람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제도가 많아 있어요. 우리 임대차 3법.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갖다 고정시키라. 누가 집을 빌려줘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법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법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식인들이 반자본주의가 되는 이유가 나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수입은 어때요? 아까 문사철 교수 수입. 우리나라는 교수라고 해서 차별을 안 둡니다. 월급이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2배, 3배, 4배 차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학생이 그것도 얼마 안 오잖아요, 거기는. 경영대학 교수는 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난 참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내 수입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또, 시장 메커니즘. 아까 시장 메커니즘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나 이기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되는데 그게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싫어합니다.